좋은 저녁입니다. 24 뉴스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35번째 독립기념일을 기념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년 반이 지난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미미한 진전만 있을 뿐 전선은 대부분 정체된 상태입니다. 양측 모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주재 이스라엘 대사 미하일 브로드스키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의 주재국이 전시 중에도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침공이 시작된 혼란스러운 첫 시간부터 대사관의 업무를 서부의 리비우로 임시 이전하기로 한 결정까지 브로드스키의 전시 근무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면서 브로드스키는 키이우가 예루살렘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본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공격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라고 여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를 더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오늘 밤 이 자리에 마이클 브로드스키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브로드스키 씨는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 주재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한 이스라엘 외교관입니다. 그는 베네트, 라피드, 네타냐후 정부에서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1990년대 구소련에서 대규모 알리아로 이주한 올레 중 최초로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주재 대사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미하일 브로드스키, 오늘 저녁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대사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선은 꽤 정체되어 있고 큰 움직임은 없으며 러시아 쪽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상황을 저는 1차 세계대전과 3차 세계대전이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거대한 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완전히 조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제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혐오전이죠. 혐오전,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대 기술의 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군대 사이에는 살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상지대에서는 문자 그대로 몇 초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양측 모두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현대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중동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 부분은 대화에서 조금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스라엘로 연락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특히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부 장관인 알렉세이 레즈니코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12월 22일이었고 전쟁이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문에 동행했고 그는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로든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던 우리의 레드라인, 우리의 한계는 그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분야에서의 관계의 역사,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요구는 정말로 시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요청했고 특히 아이언돔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다시피 모두가 아이언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온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아이언돔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일반 대중에게 아이언돔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꽤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우리가 중동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제는 꽤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세력과 여러 주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러시아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북쪽 국경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시리아 상공에서의 다양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이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려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대인 공동체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방어 무기를 제공하면 모스크바 정부가 러시아 내 유대인 공동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나요?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측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나토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주었고 지금도 해주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당시 베네트 총리가 모스크바에 가서 중재자가 되려고 시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힘들거나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힘들거나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내심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라셨겠지만 한계도 이해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을 키이우에 전달할 때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갈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의 이유와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매우 미묘합니다. 그리고 물론 공격을 받은 나라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잔인하게 공격당했고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과정의 논리를 설명하거나 적어도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대처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꼈거나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총리들, 즉 베네트, 라피드, 그리고 네타냐후에 따라 달랐던 점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제한점들을 고려하면 그중 일부는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이스라엘도 모스크바와 예전과 같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월 7일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로 우크라이나 측의 많은 의문들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을 겪고 있고 어떤 적들과 마주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군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곧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에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골리앗에 맞서 싸우며 단순히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싸움을 벌이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읽은 바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6.1 전쟁 이후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많은 적들에 비해 훨씬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극복해냈죠. 당시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유사점이 보이나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또 어떤 유사점이 보이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는 정말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강력한 적들과 맞서고 있는 처지뿐만 아니라 내부 정치 문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오늘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점 중 하나는 공통의 적, 즉 이란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런 공통의 적대감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위협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게도 분명한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협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들도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따라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따라 말이죠.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그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전쟁 이전과 러시아와의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의 지원을 어떻게 요청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란 대응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경험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어떤 점을 배웠습니까? 저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능력이 달라지더라도 서로 다른 능력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관해서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이란 무기, 특히 드론을 다루는 데 있어 엄청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이러한 드론을 다루는데 실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는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 대응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미 실제로 적용한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 교훈들을 적용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실제 전쟁 상황에 있고 두 나라 모두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로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너지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구하고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경험이죠. 그런 모습은 이란 전쟁 이후에도 확인됐습니다. 당연하죠.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역 통합을 위해 이런 흐름에 편승하려고 시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즉 자신들에게 카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해낸 분명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 걸프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국가들이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자국의 핵심 인프라와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유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등 파트너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꼭 새로운 기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즉 우크라이나인들만큼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전선과 수년간 드론을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꼭 이란제 드론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드론도 포함됩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의 드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드론 산업과 전반적인 군사 산업이죠. 이제는 이란제 드론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분명히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경찰들이 거리에서 소총으로 샤헤드 그렇습니다. 드론을 쏘던 정말 장면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요. 정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않을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드론들에 대응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경험의 문제입니다. 뭐가 효과가 있고 뭐가 효과가 없는지.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누가 명확한 승리를 생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란 무엇일까요? 이긴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큰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국가로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그들이 앞으로도 그런 나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적인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임자가 이미 임명되었나요? 그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키예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어떤 핵심적인 견해를 전하셨나요? 우선 저는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에는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에게 정말로 바란다고 말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임기 동안 꽤 긴 임기였죠. 5년 동안 전쟁이 끝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그의 임기에는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두 나라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각별한 관계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유대, 그러니까 인적 가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것을 가족과 같은 관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심리학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두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당신이 어린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썼습니다. 아내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예술가인데 저희가 함께 쓴 어린이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쓰긴 했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책은 외교와 외교관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집에서 외교관 키우는 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책은 그림이 많은 재미있는 책이에요. 일반 책보다는 만화책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크라이나에서 출간되었지만 저희는 영어와 히브리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행운을 빕니다. 책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당신의 헌신으로 계속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쇼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최근에 최근.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 맞아요. 맞아요. 지도자들 간의 모든 만남은 중요하죠. 이번 만남은 아주 짧았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도 많고 이야기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비록 우리 총리님께서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으셨지만 하지만 우리 외교장관 두 분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셨습니다. 전임 엘리 코헨 장관과 현직 외교장관 기디온 사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인 시빌라 장관께서는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르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 이스라엘에 오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20일에 당신이 올린 네, 첫 기억합니다. 번째 사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느꼈던 점입니다. 아마 그날 바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군이 전쟁 첫날 키이우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어떤 아마 탱크였던 것 같은데 키이우 중심부까지 거의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침공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시다시피 역사죠.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모든 일이 며칠이나 몇 주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사님이 신임장을 맞습니다.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22.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하루 전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만남은 기억합니다. 그때가 그와 직접 마주 앉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꽤 유쾌한 대화였지만 다시 말해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하일 브로드스키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 말이죠. 자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재국에서 전시 중에 근무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헌신과 오늘 밤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더 레코드에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